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지주택박물관의 심광주입니다. 오늘 그 전쟁기술과 기술전쟁, 한국의 성곽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80년대 초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85년부터 산성 발굴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성곽을 주제로 계속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곽의 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약 한 2182개의 성곽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수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분할을 해서 접경했던 지역에는 더 많은 성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남한에 있는 성곽의 숫자이고요. 이 북한과 만주 지역 일대에는 고구려와 발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발해의 성곽까지 다 포함하자면은 약 3,000개가 넘는 성곽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성곽들은 결국 전쟁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한반도라는 이 좁은 땅에 그동안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곽 유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약 435건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성곽이라고 하는 건 특징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냥 겉으로 흉내내서 보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곽은 철저하게 토목 구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 무언가를 세워서 적이 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조물들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어야 되고요. 적이 공격을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방어 시설을 갖춰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이 동원된 구조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을 쌓으면은 그냥 땅에다가 흙을 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곽을 쌓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 계획 안에는 결국 그 축성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그다음 물자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 산출이 말하자면 돼야 됩니다. 그건 삼국시대나 뭐 그전 시기나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곽을 쌓을 때는 철저하게 당대 축성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에 근거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바로 구장산술이라고 하는 수학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세금을 걷는다든가 아니면 토목기술을 이제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수학적 배경이 되는 그런 지식들을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이 전한시대에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이미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내고 문제를 이제 푸는 과정을 갖다가 이 구장산술에 담고 있는데, 이제 상공장에는 이제 보통 이제 축성과 이제 토목기술과 관계된 내용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이제 성곽을 쌓는데 들어가는 인력품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려면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기본입니다. 그래 면적과 최적, 분수, 비례, 연립방정식, 함수까지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미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곽을 쌓는 기술자들은 이미 토목 수학의 기초적인 수준이 이런 구장산술에 들어있는 그런 수학 내용을 풀 수 있을 정도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성곽 축성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기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국학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보면은 거기에 9장과 6장, 철경, 3계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들어있는데, 이거 다 토목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축성 공사를 담당했던 기술자들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결국은 이 그 성곽이라는 게 토목 기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당대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의 유형에 따라서 성곽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목 기술의 차이가 결국은 축성법의 차이를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3,000개 정도의 성곽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존하는 성곽들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은 그것이 언제 누가 쌓은 성인지를 아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는 이 그 축성법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하거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그 조선시대까지의 축성사를 교괄하면서 실제로 이 강의만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현장에 가서 그 성을 보셨을 때 아, 이것이 대충 어느 시기에 그 누가 쌓은 성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어떤 지식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곽의 기원은 그 기록상에 의하면은 한나라의 그가 위만을 그 침공했을 때 그 왕검성 전투가 있습니다. 그 기원전 109년에 벌어진 전투인데요. 1년 정도의 그 전투가 벌어졌지만 이제 결국은 함락이 되고 말아서 결국 이제 한사군이 설치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검성의 위치가 어딘지는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평양이다 아니면은 요동반도 일대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왕검성의 위치를 찾아야 왕검성을 어떤 기술로 쌓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텐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추론하기는 아마도 뭐 토성을 견고하게 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왕검성 전투가 벌어지는 그 당시에 남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다 환호나 목책이 주요 방어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성곽은 기술에 입각을 하는 것이고 이 그 발달된 기술은 국가의 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한반도의 이남 지역은 그 통일된 그 국가가 등장하기 전이고 결국은 삼한이라고 하는 만 진한 변환이 그 서로 이제 그 영역 다툼을 하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그 제대로 된 성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환호 유적인데요. 이게 울주 검단리에서 그 골프장을 짓는 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입니다. 보시면은 또랑처럼 이렇게 마을 집터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흔적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또랑이 바로 방어시설입니다. 너비가 한 2m 정도 되고요. 깊이가 그 2m 정도 되니까 그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또랑 그 가운데에는 떨어졌을 때 다치라고 뾰족뾰족한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지면은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나오기 힘들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 환호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 환호 안쪽에는 이렇게 나무로 목책을 둘러서 이렇게 방어 시설을 보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그 삼한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기에 일반적인 그 방어 시설이었고 결국 이것들이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이 이제 드디어 이제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견고한 성곽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 성곽이 없이 국가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이제 축성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제의 경우는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라고 해서 왕도가 어디로 옮겼느냐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도성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를 달리하는데 한성백제는 지금 강남구 강남 일대에 지금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이 있는 그 지역이 한성백제의 도성이었고요. 기원전 18년부터 AD 475년까지 그곳에 백제는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백제의 방어시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목책입니다. 나무로 기둥을 세워서 방어시설을 만든 것이 백제의 주된 방어시설이라고 삼국사기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백제의 목책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청주 석화리에
역시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야산을 발굴하게 됐는데 이 그 목책 유구가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그 이렇게 쭉 그 기둥구멍이 보이는데요. 이 기둥구멍에 그 나무 기둥을 박아서 목책을 세웠던 그런 흔적들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이렇게 쭉 바닥을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 높이까지 성토를 한 다음에 기둥구멍을 파고 나무 기둥을 박았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도 이 나무 기둥을 그냥 박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자로 4자, 5자, 6자 요 간격을 재서 나무 기둥을 균일하게 박았습니다. 해서 보니까 그 100cm, 125cm, 150cm 이 간격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그 현장에서 공사를 하려면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제 사람들이 어떤 자를 사용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5cm를 단위 기준으로 하는 자, 다시 말해서 고환척이 여기에 그 백제에는 고환척을 영조촉으로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요 그 목책 유구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천안백석동에 토성이라고 알려진 이 유적 자체도 이 그 목책 유구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백제의 목책 같은 경우는 한 줄의 나무를 박아서 이렇게 울타리처럼 둘른 그런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그 수책 거적도라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그 수군 장군이 되기 전에 그 육군이었는데요. 저기 녹둔도에서 목책을 세우고 오랑캐를 무찌른 그런 그 전과를 올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전쟁했던 내용들을 그 그림으로 남겨놓은 게 수책 거적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수책 거적도에 보면은 조선시대 목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 3m 정도마다 굵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는 잔가지를 세우고 이렇게 그 가지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로대를 세워서 이렇게 목책을 만든, 그래서 그 전쟁터를 옮겨가면서 신속하게 그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었던 걸 알 수 있는데 백제 목책도 아마도 이런 형태의 그 조선시대의 목책과 비슷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주된 그 축성법은 그 웅진, 사비기까지를 다 포함해서 다 토성 위주의 그 축성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제는 굉장히 초기부터 국제화된 나라였고요. 중국 남조하고 밀접한 교류를 해서 중국 남조의 발달된 그 토축 기술을 일찍부터 받아들여서 백제 한성 백제의 그 도성으로 추정되는 이게 풍납토성 장면인데요. 풍납토성에 보면은 그 너비가 성벽의 기접은 너비가 40m, 그 다음에 높이가 10m에 달하고요. 둘레가 3.5km에 달하는 도성을 이미 한성백제 시기에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토사량을 필요로 하고요. 이 그 모래흙을 가지고 토성을 쌓아서 2000년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기술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기술이 바로 판축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판자를 내서 그 판자 틀 안에 그 이렇게 흙을 채워서 그 흙을 다지는 겁니다. 절구공예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달구질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다지면은 이게 견고하게 다짐이 돼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그 판축 공법은 흙으로 성을 쌓을 수 있는 가장 발달된 단계에서 보여지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런 그 백제 판축 공법은 풍납토성 한성백제 시기에 시작이 돼서 완성되는 것은 부소산성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진짜 아주 그 돌처럼 단단한 그런 그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산성 같은 경우도 토성을 많이 만들었는데 산성은 판축 공법보다는 오히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성토 공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흙을 쌓고 그냥 다짐하는 겁니다. 틀이 없이. 그러니까 나무도 절감이 되고 인력도 많이 절감이 되는데 다만 견고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거는 그 성벽을 쌓을 때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이 무너지면 그냥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벽 그 전체가 다 그냥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쌓을 자리를 기본적으로 다 다듬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긴 또랑을 성벽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마치 그 우리가 치과에 가면은 그 충치를 떼올 때 구멍을 파고 아말감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이 그 흙덩어리를 긴 또랑을 파고 거기다가 흙을 쌓아 올리면은 이 흙덩어리가 그 쐐기 역할을 해가지고 성벽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기조라는 형태의 이런 것들이 백제 토성의 축성 공급에서 그 확인되는 그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돌로 쌓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이 돌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하나는 돌을 캐어내서 가공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쌓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여러 가지 것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 단단한 돌을 깨어내려면 단단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철 도구가 필요하고, 그 단단한 돌을 깨어내서 그것을 가공하려면 또 더 많은 강철 도구가 필요한데, 그 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 원자재였고, 그 다음에 그 강철을 만들어낸다는 건 한참 뒤에나 있는 아주 특수한 기술이다 보니까 성곽을 만드는 데까지 그런 강철 정이라든가 도구를 쓰는 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어떤 경제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표에서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그런 활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강돌을 갖다가 쌓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백제 왕도였던 풍납토성의 내벽 마감을 석축으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 그 석축 마감 부분입니다. 보면은 그냥 거의 강돌이라든가 그냥 깬 돌을 갖다가 그냥 쌓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백제 왕도인데도 이런 형태의 석축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산성을 갖다 돌로 쌓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초월해서 마치 무슨 뭐 삼국시대에 무슨 화포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 보시면은 그래서 백제의 그 성들의 돌이 사용된 사례를 보면은 증평 이성산성이라든가 이 그 문구부 쪽,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나 그 성문지 부분은 토성으로 하더라도 돌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 돌로 마감해서 쌓는 모습을 보면은 그 가공하지 않은 활석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쌓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왜 반듯반듯하게 만든 돌로 우리가 축대 쌓듯이 정교하게 쌓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그냥 그 선입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당시에는 이것이 그냥 그 당시의 기술이었던 거죠. 포천 고모리에 있는 그 저쪽에 그 낭랑이라든가 저쪽 그 북쪽 말갈 쪽에 말갈이 들어오는 진입로상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방어성입니다. 백제성인데요. 토성인데 이게 그 아주 취약한 부분만 돌로 보강을 했는데 돌 성벽의 모습이 이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백제의 전쟁을 드라마에서 보면서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허구이고 그 실체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한성백제의 도성 안에 살던 귀족들의 집입니다. 여자형 주거지라고 하는 건데요. 한자의 여자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고급 주택인 이유가 이중창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기를 바로 이렇게 온기를 이렇게 바로 밀접한 게 아니라 출입구가 따로 있어서 그 현관문을 들어가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고급 가옥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백제, 한성백제의 왕도에 살던 귀족들의 모습이었고, 이런 여자형 주거지는 그 백제 주거지를 발굴하게 되면은 일단 일반 마을에서는 한 20, 30채 정도의 그 호수가 있으면은 거기에 한 채 정도 있을 만한 정도의 그 아주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었고, 그 당시에 그 건축 구조물이 이런 것이었으니까 방어 시설도 결국은 그 비슷한 양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놀라운 어떤 기술과 관련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백제가 어떻게 멸망했는가라는 것을 갖다 전해주는 게, 고구려 승려 도림이 그 이제 죄를 짓고 도망한 것처럼 이제 가서 이제 그 백제왕을 꼬드겨서, 백제왕이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하니까 같이 바둑을 두면서 백제왕의 마음을 산 다음에 대통합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성백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어마어마한 한강, 그러니까 한성 리모델링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그
기록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삼국사기 계로왕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도성을 수축을 했는데 증토 축성을 했다는 겁니다. 흙을 쪄서 성을 쌓대요. 그리고 궁실을 재건축하고 제방을 만들고 왕릉을 재정비했다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일부러 입증이 되는데 증토 축성을 했다는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서 아무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흙을 쪄서 성을 쌓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흙을 쪄서? 이렇게 해서 가마솥에 실제로 흙을 쪄서 성을 쌓았다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찐다는 게 찢는다라고 비슷하니까 그냥 찢는다는 걸 그냥 증토했다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 미스터리를 드디어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있는 이렇게 사설을 쭉 보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증토 축성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진서 혁년발발 전에 대하라는 나라가 흉노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이 대하를 세우고 혁년발발이 이제 왕이 돼서 왕이 됐는데 이 유목민족입니다. 오로스 사막 입구에 있는데 1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해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한족 포로들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을 정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도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성을 이 유목민족이 처음 만들었는데 그 도성을 증토 축성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게 딱 사서 기록이 나 있어요. 그럼 이게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휴가를 내고 이제 서안으로 갔습니다. 가서 서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가면 유림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서 택시를 전세를 내서 이 통만성을 갔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거든요, 유후가. 진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막지대다 보니까 한 멀리서 보일 거 아니에요. 2km 전방쯤에서도 성이 보이는데 하얀 성이 그냥 그 사막의 모래바람을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성입니다. 높이가 망대 부분인데 높이가 30m가 넘는 높이입니다. 하얗게 만들어져 있죠. 도대체 뭘로 쌓았길래 증토축성이라고 했고 무엇으로 쌓았길래 이 성이 그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을까? 놀랍게도 석회 콘크리트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강회라고 부르는 거 있죠. 석회하고 강회는 다릅니다. 이게 석회하고 석회 콘크리트는 다른데요. 석회는 중국 주나라 때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건데 보통 회 미장제로 쓰였습니다. 구조체로 쓰기엔 너무 약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모래하고 황토를 섞으면 놀랍게도 이것이 콘크리트가 됩니다. 포졸란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콘크리트가 돼서 아주 단단한 구조체가 되는 겁니다. 이 석회 콘크리트 기술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로마의 콜로세움을 만든 기술입니다. 우리가 보통 돌로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앞뒷면만 돌로 붙이고요. 그 가운데는 다 석회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지대의 화산재에다가 생석회를 소화시킨 소석회를 섞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콜로세움인데요. 그 로마의 콘크리트 기술이 실크로드를 타고 가장 실크로드의 입구에 있던 이 대하의 나라에 전달된 것이 바로 이 대하 통만성을 만든 409년에서 413년 이 사이에 들어온 겁니다. 보시면 판축을 했죠. 판축을 했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도끼날을 갈아도 될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주나라의 의해서 멸망되면서 이 흉노족 이 대하의 기술자들은 전국으로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국으로 흩어졌던 이 석회 콘크리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30년 뒤에 한성백제의 수도에 등장을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술자 집단이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 들어온 것이 2가지 기술입니다. 하나는 석회석, 생석회를 만드는 기술이 과거에는 조개 껍데기였는데 이제는 석회석이 조개 껍데기하고 동일한 광물 구성 물질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건 이건 놀라운 지질학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석과 석회석을 가지고 생석회를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이 생석회를 소화시켜서 만든 거기다가 모래하고 황토를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술, 2기술이 결국 백제의 기술로 유입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생석회를 만드는 과정은
이 석회석을 갖다가 약 한 9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그 한 3일 정도 굽게 되면은 이게 그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서 아주 가벼운 물질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손으로 잘못 만지거나 그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게 됩니다. 이게 가소성 물질인데요. 여기다가 물을 붓게 되면은 엄청난 열기와 함께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이게 소석회가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회를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가 되는데, 이 생석회에다가 가마니를 넣고 물을 붓는 과정을 사관들이 바라보고 쓴 것이 바로 흙을 쪄서 성을 쌓네, 흙을 쪄는구나,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증토축성이라는 네 글자 속에는 이미 새로운 토목 기술의 아주 중요한 어떤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와서 풍납토성이 마침 발굴하고 있었는데 단면을 조사했더니, 이 풍납토성은 평상시에 거주하는 성입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게 10m에 달하는 그 성벽을 제가 각 층마다를 다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여기는 석회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도. 알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묽은 염산이나 아니면은 식초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면은 거기에 석회가 1%가 더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석회가 포함되면 부글부글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증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풍납토성에서는 활용이 안 됐어요. 근데 몽촌토성은 어떨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1984년도 발굴조사 보고서에 이 석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전율을 금할 수가 없어서 이 단면에서도 하얀색으로 띄는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몽촌토성에는 신기술이 적용된 어떤 석회가 도입됐을 수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 광석에서 나오는 생산 수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한양양에서 나오는 시멘트인데, 시멘트의 말하자면 도입 시기가 무려 1500년 전 이상 당겨질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의 그 도입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써서 제출을 했고, 결국 이제 지금 이 몽촌토성을 발굴 중이니까 언제는 밝혀지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도 사비기에 이르면은 이제 석성을 쌓게 되는데, 백제성의 가장 큰 특징은 돌을 가공하지 않은 돌을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성백제 위기부터 그대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기술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순천 검단산성입니다. 보시면은 돌을 네모 반듯하게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칼석을 그냥 줄을 맞추지 않고 쌓는 이런 것들 갖다가 허튼증 쌓기 또는 난층 쌓기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백제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100m에서 200m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높이에 있고, 둘레가 약 한 500m에서 600m 정도 되는 작은 규모. 왜냐하면 전쟁의 규모와 성곽의 크기는 비례하니까. 거기다가 성벽에 성돌을 돌로 쌓았는데, 이런 형태의 막돌 비슷한 형태로 쌓았으면 이건 백제성이네, 그러면 거의 맞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구려는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고구려 하면은 굉장히 배감성이라든가 환도산성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 돌로 쌌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고구려는 토기든 아니면 생활이든 모든 거에서 우리나라 전 역사적인을 통틀어서 가장 실용적인 민족이 바로 고구려 민족입니다. 이 축성 기술도 바로 그런 실용성에 기반을 한 그런 축성법을 볼 수 있는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고구려가 남한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역시 찾을 수 있습니다. 475년에 장수왕이 3만 군대를 이끌고 남하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냥 완전히 파죽지세처럼 백제를 쓸고 내려가서 한성백제를 점령해 버리고요. 거기서 남녀 8,000명을 이제 포로로 잡아서 데려갔다고 하는데, 이때 아마도 장수왕은 지금 세종도시가 있는 아산만에서부터 영일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고구려가 진출을 해서 성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쌓은 고구려 성이 지금까지 확인된 게 약 한 40개 정도가 확인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발굴된 것이 한 20개 정도가 넘습니다. 이게 금강상류에 있는 청원 남성골 산성입니다. 여기는 목책입니다. 그런데 목책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구려 유물들이 출토가 돼서 이 고구려 목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백제의 목책과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바로 2열 목책입니다. 이 안쪽에 목책열이 있고 나무 기둥을 세웠던 게 있고 바깥쪽에 나무 기둥을 세웠던 이 2열로 된 것이 고구려 목책의 특징인데, 도대체 이 목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 도기동입니다. 이제 금강산교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안성에서도 이 공장을 짓다가 이 산성이 발견이 돼서 사적으로 묶이고 공장은 못 짓게 됐습니다만, 백제성을 뺏어서 백제 목책을 뺏어서 고구려가 방어시설을 마련했는데 이 고구려 목책입니다. 2열의 목책이 등장하죠. 그러면 고구려의 이중 목책은 도대체 어떤 구조였을까를 제가 이렇게 모식도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안쪽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바깥쪽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를 또 상판을 연결을 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적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목책이더라도 방어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이지, 한 겹으로 이렇게 울타리 두르듯이 해가지고는 적이 안쪽을 잘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방어력 측면에서는 이게 견고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운명적인 만남이 94년도에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토지공사에 오고 나서 이제 91년도에 오고 4년째 되던 해에 아차산 일대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차산 워커힐 뒷산 아시죠? 한강 북쪽인데 쭉 이제 북쪽으로 연결되는 능선인데, 무언가가 헬기장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죠. 헬기장 바닥을 한 달 동안 계속 다니는데 뭔가가 보일 듯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눈에 꺼풀이 벗겨지고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게 간절하면은 이게 새로운 눈이 떠지나 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긁어봤더니 토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구려 토기들입니다. 아차산, 서울 한강의 아차산 뒷산에서 고구려 토기가 제 손에 의해서 찾아질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토기들이었습니다. 고구려 토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그보다 제가 찾았던 94년도보다 약 한 20년 못된 그 시점에 1977년도에 이미 구유동이라고 하는 한강변에 있는 보루가 발굴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한 해발 50m 정도 되는 작은 야산이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그 산을 밀어야 했기 때문에 발굴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팀이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팀들도 고구려 토기는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발굴 현장에서. 그래서 이걸 고구려의 방어시설, 이거 성인데 이거를 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빈전장이라고 하는 백제의 어떤 그런 감회장 시설로 인식을 했고, 여기서 나오는 그 토기들은 고구려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고 고구려계 백제토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년 동안 수모를 겪고 있었던 바로 그런 발굴 결과가 있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한강변에 설치됐던 고구려의 보루였는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고구려 토기입니다. 백제토기나 신라토기, 가야토기랑은 전혀 장식성이 없는, 요즘 우리가 쓰는 항아리하고 거의 비슷한,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집안 가재 도구들, 그릇에 항아리, 장독대의 모든 기형은 다 메이드 인 고구려 기형입니다. 디자인의 원 저작권은 고구려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쓰는 생활 도구들의 대부분은 다 고구려 양식인 이유가, 고구려는 장식성이 없고 아주 실용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미 바닥은 평평하고, 이렇게 또 가로띠 손잡이가 달려있는 큰 항아리는 동이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이를 이렇게 들을 때 그런 형태의 가로띠 손잡이가 있는 것은 고구려 토기가 유일했습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 토기를 발견했던 곳이 바로 마치 자라처럼 생긴 거에 뒷다리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그 지점을 제가 이제 헬기장에서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발굴을 해서 전모를 밝혔더니 이렇게 돌출된 곳은 치라고 하는 방어시설입니다. 이렇게 길게 나온 앞부분이 바로 성으로 들어가는 문지부고요. 이런 형태의 독특한 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의 모식도를 보면은 성 안에다가 집수지대를 파고 이렇게 벽체를 두른 온도를 갖춘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그 병사들이 주둔했던 그런 형태를 발굴하게 됐는데요. 그 안에는 우리가 또 하나 수혜를 받는 이 온돌이 바로 이 고구려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고구려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뜨끈뜨끈한 곳에 이렇게 자는 이런 생활 문화가 아마 전통이 비롯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온돌 아궁이에 이게 솥이 걸리고 그 솥 위에 이렇게 그 시루가 걸려서 고구려 사람들의 병사들이 이렇게 그 찐 쌀을 찐 밥을 먹으면서 전쟁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엌에 있는 도구들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가 형태적으로 익숙한 그런 형태의 그 집기류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차산 일대에서 20개 정도의 고구려 성을 그 조사해서 학계에 발표했더니 학계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한강유역 일대에서 고구려 성이 그것도 20개나 조사가 되는가? 그래서 막 그냥 그 학계에서 엄청나게 들썩들썩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주 쪽 조사를 해서 양주에서도 연결되는 그 고구려 성이 확인이 되고, 임진강 일대에서도 이제 확인이 돼서 약 한 40개 정도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분포 양상을 보면 T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임진강을 따라가면서 쭉 되어 있는데, 임진강 유역 일대에 이렇게 많은 성이 있는 이유는 임진강이 바로 551년 이후 고구려 멸망 시까지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하천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국경이었기 때문에 강을 사이에 두고 신라와 고구려가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 이북에는 고구려 성이, 강 이남 지역에는 신라성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던 그런 양상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 강 이남 지역, 임진강 이남 지역에서 쭉 연결되는 고구려 성들의 분포 양상이 마치 3번 국도를 따라 내려가면서 쭉 그냥 500m, 1km 간격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독특한 분포 양상을 보입니다. 이건 아마도 고구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신라성의 분포 양상을 보시면은 비교가 되겠지만, 이 한반도를 완전히 고구려 영토 안에 그 영토적으로 통일할 생각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단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황제의 나라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되려면 최소한 제후국가들이 필요합니다. 그 제후국가로서의 그 신라와 그 다음에 백제, 가야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그 성곽의 분포 양상을 보면은 교통로를 따라가면서 전략적 거점 확보만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문제는 이 축성법이었습니다. 아주 돌로 견고하게 쌓았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돌로 쌓은 부분은 마치 축대로 한 2단 정도의 그 돌만 마감한 것처럼 돼 있고 안은 다 흙으로 쌓은 겁니다. 좀 사기당한 느낌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무너진 곳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나무 기둥을 박았던 이런 그 기둥구멍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구멍을 보고 학자들은 이제 처음에는 나무 기둥이 있으니까 목책이 있다가 이렇게 그 석성으로 개축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했더니, 이거는 이게 그 전체를 다 발굴한 홍련봉 2보로인데요. 지금 여기다 지붕을 씌워서 발굴했던 이 모습 이대로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설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석성인데 돌들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다 무너져 내려서 기초 부위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돌로 그 흙으로 쌓은 겁니다. 돌로 쌓는 데는 돌을 그 채취를 해서 가공을 해서 쌓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흙으로 쌓는 비용의 차이는 엄청난 그런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이 흙으로 쌓는 이 편의성과 그 경제성, 그러니까 대신 돌로 쌓으면은 방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쌓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흙으로 쌓게 되면은 다 무너져 내리니까 수직으로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각을 넘지 않도록 경사를 완만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적군이 이렇게 쉽게 성벽을 공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력이 취약하니까 방어력도 확보하고 이게 그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신공법을 발견해서 결국은 그 신공법으로 쌓은 아주 놀라운 축성 기술이 바로 이 남한에서 발견되는 이런 고구려 축성법입니다. 제가 그것을 갖다가 모식도로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이 고구려가 쌓은 이 공법을 토심석축 공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중심부에는 흙으로 쌓고 바깥쪽에는 돌로 쌓았는데, 흙으로 쌓았을 때 이 다짐하면은 안에서 흙 분자들이 밀어내는 응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힘이 세서 석축 성벽을 그게 지탱이 안 됩니다. 이 얇은 석축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시멘트 건물을 만들 때 그 철근을 집어넣잖아요. 그것처럼 나무 기둥을 한 1.5m 간격으로 아주 견고하게 세우는데 1m가 넘게 깊이 구덩이를 파고요. 이 직경이 25cm가 넘는 통나무를 갖다가 아주 조밀하게 가로 세로로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서 이 나무 기둥들이 안에 그 토축부에서 내어미는 그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새로운 공법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홍련봉 1보루고요. 그 다음에 배봉산 보루라고 하는 여기 군부대가 있던 곳입니다. 군부대가 있으면 철저하게 파괴가 됐는데 남아있는 것은 바닥에 설치했던 흔적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을 다 발굴을 했더니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웠던 이렇게 세 줄의 나무 기둥 흔적과 그 다음 하단부에 이렇게 올렸던 이렇게 석축 구조물의 일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렸던 이 구조물의 이 그 구조를 알고 이거를 보면은 딱 보시면은 바로 고구려의 토심석축공법으로 만든 고구려 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토목기술적으로 이 성곽의 축성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 재현을 하거나 복원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당대의 토목기술의 수준이, 건축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요. 결국은 이 각 축성 주체마다 그 원천 기술이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제 같은 경우는 토성을 만들면서 중국 남조의 기술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이 고구려는 과연 어디로부터 이 기술이 받아들여놨는가? 이렇게 기술의 계통을 연결시키면은 마치 강회 기술, 그러니까 석회 콘크리트 기술이 로마로부터 그 대하라는 그 흉노족으로 연결을 해서 이게 한반도에까지 도입되는 경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대한 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야의 축성법입니다. 가야는 지금까지 성곽을 쌓지 않은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가야의 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가야라고 왜 성곽이 없겠습니까? 가야도 소국들이 막 서로 싸우면서 이 연합왕국 내지는 통일왕국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거의 600년 가까이 존속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가야는 가야만의 독특한 축성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회사가 그 진주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남 지역에 있는 성곽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가야의 특징은 이 남방문화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건물질을 발굴하게 되면 대부분 다 군립주라고 해서 나무 기둥을 세우고 원두막 형태의 그 건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야의 왕궁이 있었다고 하면은 대단히 화려한 어떤 지상 건물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그 군립주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건물이 규모적으로 좀 크고 장식이 화려했을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가야의 왕궁이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합천 성산토성이라고 다라국 도성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발굴 현장에 딱 가서 봤더니 토성벽인데 그 성 내부에서 이렇게 돌로 쌓은 흔적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되게 의아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됐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제 봉황토성이라고 금관과의 도성으로 알려져 있는 이 봉황토성을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발굴을 했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했더니 이게 그 성벽을 그 조사했던 그 사진인데요. 아주 희한한 그 성벽 단면이 확인된 겁니다. 이 나무 기둥을 세우고요. 가운데에다가 그 중심부에는 이렇게 흙으로 쌓고, 그 다음에 흙 외부에 돌로 돌로 한 겹 쌓고 흙을 쌓고 돌로 쌓고 흙을 쌓고, 그렇게 해서 외벽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네 겹, 내벽에도 4겹 정도의 한 단으로 쌓은 돌로 계속 양파 껍질처럼 덧붙여 나간 이런 형태의 그런 그 성벽 조사 결과 보고서가 이미 있더라고요.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그 가야의 독특한 어떤 토목 기술이고 가야의 독특한 축성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가야리 토성이라고 해서 그 아라가야의 그 왕성이겠죠. 왕성이 토로 추정되는 곳이 발굴이 됐는데, 아라가야의 왕성터에는 여기 그 사진을 보시면은 나무 기둥들이 가로 세로로 아주 조밀하게 약간 1.2m, 1.5m 간격으로 가로 세로로 쫙 박혀 있습니다. 이 아라가야 왕성 같은 경우는, 이 가야로 추정된 가야리 토성의 경우는 결국 이 그 토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서 목주 공법을 택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 기둥을 세워서. 그래서 이 그 집안을 갖다가 계단상으로 이렇게 안반을 정리하고 그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 기둥을 세워서 결국 이 토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했던 걸로 보이고요. 하만 안곡산성인데, 토성인데 그 표면에 흙을 걷었더니 이렇게 돌로 쌓은 구조물이 확인이 된 겁니다. 역시 안곡산성입니다. 하만 칠원산성입니다. 보니까 공통점이 보이시죠? 토성인데 토성 안에다가 석축을 보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야성의 특징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석심토축 공법이다. 그러니까 돌로 그 중심부에다가 보강을 하고 흙으로 마감을 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통 토성을 쌓게 되면은 지금 풍납토성이나 몽천토성도 외벽 경사가 약간 28도에서 3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야성들은 45도 정도의 경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통해서 공법을 갖다가 새로운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가야의 토성들은 그 백제나 그 신라토성에 비해서 10도 이상의 더 경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야 그러면은 그 강철만 잘 만들고 우리가 기술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토기도, 그 가야 토기는 진짜 쇳소리가 날 정도로 고온으로 소성이 돼서 아주 잘 만든 토기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갖다가 단순히 토기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검 만드는 데만 그 기술이 발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축성 기술도 이 토목 기술의 그 발전에 힘입어서 그 굉장히 그 경사가 급한 아주 방어력이 높은 그런 성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 축성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라는 어떨까요? 가야하고 신라는 비슷한 측면이 있으니까 동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우선입니다. 이게 그 양산 순지리 토성이라고 신라 토성입니다. 나무 기둥이 있는데 왜 토성이라고 그러냐고요? 이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냥 흙을 쌓습니다. 성도 다짐을 한 거죠. 판축이 아니라. 그래서 이 그 나무 기둥을 그 2열로 이렇게 골조를 세우고 흙을 쌓았던 그런 구조인데, 놀랍게도 동일한 정치체에서 만들어지는 성곽들은 다 동일한 공법으로 만든 이 축성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나무 기둥을 세웠던 그 상태로 이제 흙 속에서 나무 기둥이 썩어버리고 그 흔적만 남아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산 임당입니다. 양산과 경산은 좀 떨어져 있죠. 경산 임당동 토성인데요. 역시 신라토성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2열로 나무 기둥을 세우고 흙으로 성토해서 쌓는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신라의 일반적인 축성법이었고요. 어쩌면은 고구려가 가야를 공격했던 이유는 가야의 기술력이 신라를 능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가야는 고구려 그 광개토 대왕의 침공 5만 군대가 괴멸시킴으로써 결국 가야는 이렇게 그 성장세가 꺾이게 되는데, 반면 신라는 이제 고구려의 도움으로 이제 그 안정적인 어떤 그런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그 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고구려의 간섭이 너무 이제 번거로우니까 드디어 고구려하고 결별할 때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를 축출하게 되니까 고구려로서는 되게 괘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라를 위해서 가야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세력을 꺾어줬는데, 그 다음에 신라의 수도에는 왕경에는 그 고구려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치 미군이 주둔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가 축출되고 나니까 고구려하고의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새로운 방어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고구려의 그 막 그냥 이 남진이 막 임박해 있던 시점에 바로 이 백제 계로왕이 그 한성백제를 버리고 그 저기 문주에 의해서 웅진으로 천도되는 것이 475년인데 5년 전에 이전에 없던 놀라운 새로운 성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에 등장하는 삼년산성입니다. 보은에. 이 성을 보면은 진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게요. 높이가 24m가 넘습니다. 이 전체를 다 돌로 쌓았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문의 위치입니다. 이 성문이 우리가 뭐 남한산성 같은 경우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신라가 쌓은 성에는 들어가려면 반드시 사다리를 타고 3m에서 5m 정도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독특한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벽의 높이가 높다 보니까 성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성벽을 바깥쪽에서 이 지탱해주는 보축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 이렇게 성벽 보강 구조물이 등장하는 것도 신라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 새로운 신라의 축성 기술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한 가지 실마리가 되는 것이 신라의 적성복각분도 중국 중앙아시아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 월성을 발굴을 했는데요. 이 월성의 그 단면에는 이렇게 가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돌로 보강을 해서 성벽을 이렇게 그 경사를 높인 이런 그 흔적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인형들을 보면은 터번을 쓴 서역인의 인형들이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거는 상상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고 만든 거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신라의 수도에는 서역 상인들이 많이 왕래를 했다는 겁니다. 낙타를 끌고 온 서역 상인들이 등장을 했는데 아마도 이 서역의 기술이 도입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갔을 때 이 이찬칼라라고 하는 서역의 성을 봤습니다.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쌓아진 성인데 흑벽돌로 쌓은 성이에요. 그런데 이 흑벽돌로 쌓은 이 성의 흑벽돌을 딱 돌로 전환시키면은 정확히 신라성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보축 성벽이 있고 다 이런 구조들, 아주 높은 곳에다 성을 쌓는 이런 형태의 그 성벽 구조를 보면서 저는 어쩌면은 이 그 중아시아로부터의 그 토목 기술자가 신라에 유입돼서 그들의 지휘 감독하에 어떤 그런 전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돌성을 신라가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그 신라성 같은 경우는 점령 지역마다 이제 그 말하자면 거점성이라 그래서 둘레 한 1km 정도 되는 성을 쌓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시군 단위마다 1km 정도 되는 성이 시소성이라고 그래서 하나씩 다 있었고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작은 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라성을 보시면은 진짜 신라 장인들의 그 꼼꼼함은 지금도 경이로울 뿐인데요. 성벽 전체를 갖다가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다 돌로 쌌습니다. 그리고 흙을 쓰지 않아서 물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식쌓기라고 하는 이런 공법이 적용이 됐고 그 내벽과 외벽을 갖추고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쌓는 방식을 보면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성체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안쪽 부분은 팠다가 다시 이렇게 흙다짐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안에서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공간도 확장하고 방어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만든 완전히 획기적인 그 난공불락의 새로운 축성법을 신라가 가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새로운 그 축성 기술의 바탕 위에서 결국 신라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어떤 힘의 근원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현문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죠. 이거는 그 충주남산성 제가 직접 갔을 때에도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야지만 성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좌측 하단입니다. 보면은 그 이렇게 3m가 훨씬 넘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만 성을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다못해 뭐 그냥 그 식량자루 하나 들고 소나 말도 다 사다리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그 힘든
그런 출입이 어려운 그 성문이지만 방어를 위해서 신라는 이런 새로운 이렇게 성문 형태를 갖다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쌓은 이 시기에 6세기대, 7세기대에 쌓은 성문은 거의 100% 그냥 이 현문식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성문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이렇게 진입로를 더 덧붙여서 만들기도 했지만 발굴해서 보면은 현문식 성문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100% 신라성이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 안에 있는 물을 바깥쪽으로 빼기 위해서 긴 사다리꼴 모양의 이런 배수시설도 이렇게 신라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 안에서는 오랫동안 적들과 싸워야 되니까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둬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원형이나 아니면 장방형으로 해서 돌로 쌓거나 나무로 쌓아서 이렇게 물을 가둬두는 집수지가 있었던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제 통일기가 되면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가야에 그런 토목 기술들이 다 통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지대석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하단부에 큰 돌을 쌓아서 이게 성벽 위에서부터 내리 누르는 그 하중을 갖다가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대석 사용과 이렇게 퇴물림 쌓기 같은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게 연천에 있는 호로호로라고 하는 고구려 성을 발굴했어요. 그랬더니 고구려 사람들은 현무암을 가공을 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그 주변에 몇 킬로 범죄 내에는 화강편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쌓는 그런 석재를 갖다 멀리서 힘겹게 그냥 막 이고지고 그냥 수레로 나르고 해가지고 이 쌓았던 이런 흔적들을 성벽에서 확인하고 결국은 축성 기술은 결국은 기술자들의 그 석가공 기술과 쌓기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차이가 나죠. 위에는 고구려 성벽, 성돌입니다. 현무암, 곰보돌이죠. 이게 모수경도가 거의 그 7, 8에 해당해서 화강암하고 거의 그 경도가 그 현무암이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에 있는 그 화강편마암은 이게 변성암이기 때문에 돌이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시루떡처럼 결이 돼 있어서 지렛대 같은 걸로 이렇게 떼어내면은 이렇게 쩍쩍 갈라지면서 돌을 이렇게 떼어내기가 되게 수월한 그런 것이 바로 이 화강편마암입니다. 그래서 가공 방법이나 이런 기술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일기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그 화강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신라의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그 돌가곡하는 그 석수가 아니었을까 싶은 것이 경주에 가면 남산에 있는 그 수많은 불상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집집마다 다 그 기와집을 짓다 보니까 초석과 축대 같은 것들을 다 화강암을 가공해서 하다 보니까 돌 석재 수요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출세하는 지름길은 이 돌을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는 이 그 돌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가장 일자리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전문가 대접을 잘 받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가장 많은 인재가 배출됐던 그런 곳이 바로 그 돌가공 기술자, 석수장이들이 아니었는가 생각되고 결국 그런 그 많은 그 인력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탄에 매지 않는 그 석굴암 본전불의 그 화강암으로 만든 그 단단한 돌로 만든 그 불상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그 석재 수요와 어떤 건축 기술에서 비롯된 이런 그 많은 전문가 양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뛰어난 어떤 걸출한 어떤 인물의 그 등장이 결국 그런 그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이 그 돌가공 기술자들이 많으면은 산성의 성을 만드는데 돌 하나하나를 갖다가 마치 조각을 하듯이 가공을 해서 옥수수알 모양으로 가공을 해서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 그 전남 지역 일대에도 이렇게 그 돌로 잘 가공된 그런 그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크지 않고 그러니까 너비가 한 30cm, 두께 한 20cm 내외 정도의 그런 그 무진 고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변에서 산성 답사하시다가 돌로 잘 가공된 그런 그 돌로 쌓은 아주 이렇게 계단상으로 이렇게 태물림하면서 쌓은 그런 성벽들이 보이시면 이거 통일신라 성벽이네 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다 맞으실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자가 없으면 돌을 가공할 수가 없고 한두 명이 기술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으려면 수십 명의 그 돌 기술자가 동원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 사회에 이 돌을 가공하는 전문 장인들 집단이 양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안 봉대산이 목포입니다. 무안의 그 봉대산성인데 여기 보시면은 돌을 네모 반듯반듯하게 가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단상으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 통일신라 시기에 쌓은 성벽이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쪽에 성을 덧붙여 쌓는 그 덧대어 쌓기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벽을 수축할 때 그 해체하고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깥쪽에다가 그 화강암을 가공을 해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경사지게 덧붙여 쌓는 이렇게 그 보축에 확장된 개념인데 이걸 수축으로 활용한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 공법이 통일기에 등장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그 성벽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이런 형태의 그 성벽은 통일신라 시대에 수축된 성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주 대묘산성이요. 아차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여러 번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사람들의 그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도포 입고 갓 쓰고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디자인이나 양식은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그 당시 그 시기에 그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문화는 어떤 그 허용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약간의 기술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범주에서 큰 기술의 변화는 결국은 성벽을 통해서 다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 성을 잘 조사하고 관측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 그 토목 기술, 건축 기술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보십시오. 이게 제가 발굴했던 이성산성인데요. 그 이렇게 왼쪽 하단부에 보면은 그 지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옥수살 모양으로 화강암을 하나하나를 가공을 한 가서 쌓은 이런 성돌이 보이는데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기 말에 등장하면은 이제 토성도 새로운 그 기법의 그 기술이 적용된 토성이 등장하는데 바로 기단식 토성이라고 하는 기단식 석축이 가미된 그러니까 양쪽에 석축 기단을 놓고 그 판축을 해서 중심 토로를 만들고 양쪽에 그 흙을 덧붙여 쌓은 새로운 형태의 토성 축성 기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단 성렬이 있고요. 그 기단 성렬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토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외부 쪽에 이렇게 중심 토로만 이렇게 올라가면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바깥쪽에다 흙을 덧붙여서 외피토로, 내피토로인데요. 그 쌓았는데 외피토로를 쌓을 때도 바닥 부분에다가 이렇게 띠 모양으로 기와를 쫙 깔아서 이렇게 쌓는 이런 공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통일기에 이어서 고려시대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요. 이 김해고읍성 같은 경우는 고려 초기에 쌓은 성인데 보시면은 이게 석축이 기단성렬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와적층이 있는데 기와, 폐기와들이 깔려 있죠. 이것들을 구조를 모르고 기술을 모르면은 위에서 무너져 내려서 건물이 있다가 무너져서 기와들이 쌓여 있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쌓을 때 폐건물에서 기와를 가져다가 다 깔은 겁니다. 인위적으로 깔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축성 공법을 모르면은 결국은 이 성을 언제 쌓았는지 언제 수축이 됐는지를 하는 것도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결국 그 기술에 입각하는 부분이고 기술은 자연 법칙에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는 건 중력이거든요. 결국은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중력에 저항하는 그런 구조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바로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그 아무리 발달된 공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력을 거스리는 구조물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 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강화로 천도하고 나서 이제 그 도성을 방어하는 그런 성을 쌓았는데 강화 중성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보면은 가장 발달된 토성 축성 기술자들이 도성을 만드는 데 그 도입이 됐는데, 그 보시면은 이 도성을 만들면서 중심토루와 외피토루를 덧붙여 쌓았는데, 이 외피토루의 경사각이 32도입니다. 이 32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바깥쪽에 덧붙여 쌓은 이유는 눈물을 머금고, 그보다 더 급경사를 쌓게 되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성은 절대적으로 안식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 가야 같은 경우는 토성을 쌓으면서 내부에다가 돌을 보강을 해서 10도 정도 경사를 더 높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주 항파리 두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난 와중에 제주도에 가서 몽골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강화 도성과는 약간의 수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법적으로는 동일한 기술을 적용해서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개별적이고 다양성이 있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기술 속성은 어떤 한 시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허용 가능한 범주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충주 화엄동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제주도, 충주, 그럼 그 고려시대 전국이잖아요. 토성을 만드는 기술은 다 동일한 공법이 적용된 겁니다. 여기 보면 두 줄로 그 돌로 쌓은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기단입니다. 기단 성렬이고요. 이 기단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워서 결국은 판축 공법으로 중심도로를 만들고, 그 중심도로를 만든 다음에 그냥 두면 무너지니까 바깥쪽과 안쪽에다가 흙을 덧대 쌓아서 중국말로 호성파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그 외피토루, 내피토루라고 하는 걸 덧붙여서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데,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단부에다가 그 폐기와들을 갖다가 쫙 깔아서 띠상으로 깔아서 이렇게 그 성의 기초를 갖다가 먼저 조성하고, 그리고 나서 성을 쌓는다라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역시 이거는 고려시대의 동일한 공법으로 만들어진 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성 같은 경우는 고려가 초창기 이제 뭐 광종대라든가 이럴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강성한 나라였는데, 거란이나 몽골의 침입이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고단한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몽골 같은 경우는 여러 번에 계속 그 침입을 해서 거의 우리나라 전 강산을 갖다 초토화시키게 되는데, 이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의 성들이 다 고만고만했던 것은 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힘의 우위가 아주 절대적이거나 특별하지 않아서 공격하면 방어할 수 있고 또 그 공격해서 공취할 수 있고 하는 정도의 그런 규모였는데, 이 그 고려와 몽고의 그 차이는 도저히 이렇게 1대1로 정면 승부를 해서는 그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런 그 군사력과 기술력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이다?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산성들은 다 해발 800m, 900m, 1000m가 넘는 곳도 있어요. 그 산 꼭대기, 여기 뭐 지리산도 마찬가지고 지리산 꼭대기 그 1000m가 넘는 그런 고지들 다 꼭대기 막 그냥 숨이 할딱할딱 거려야지 몇 시간 올라가야지만 되는 곳에다가 성을 쌓았습니다. 왜냐고요? 나도 힘들지만 저건 더 힘들라고. 입구를 찾을 수도 없는 그 꼬불탕꼬불탕 그런 곳에다가 성을 크게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4-5개 정도에 되는 면민들이 그 먹을 것 다 싸들고 다 그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청야입보라고 하는 그런 전술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술이 아니라 사실 도망가는 거죠. 먹을 거 싸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산속에서 들어가서 저기 물러갈 때까지만 기다리는 그런 형태의 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이 견고하거나 가공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일단은 고려시대 성들은 일단 아주 험준한 산 꼭대기, 그 다음에 규모가 굉장히 커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농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2km, 뭐 8km, 16km 뭐 이렇게 큰 규모로 쌓게 되고, 그리고 성벽은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나 기술자나 돈이 없으니까 담장을 쌓듯이 굉장히 조잡한 막돌로 이렇게 쌉니다. 그래서 막돌로 성벽을 쌓았다는 측면에서는 백제성과 비슷한데, 백제성과의 차이는, 백제성은 그 해발 고도가 높지 않은 곳에 야산 비슷한 해발 100m에서 200m 정도 범주에 있지만, 고려시대의 산성들은 대체로 다 500m, 600m 있는 그 험준한 그 높은 고산지대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 그 차이만 염두에 두시면은 우리가 고려시대의 산성들을 쉽게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원주 영원산성,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 시대마다 그 전쟁의 양상과 그 다음에 기술적인 수준과 그 다음에 그 어떤 축성법의 어떤 그 기초가 되는 토목기술의 핵심적인 어떤 특징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그 성곽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은 어떨까요? 조선은 고려의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조선은 이제 왕도를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도성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한양도성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태조 때에 그 한양도성을 전국에 이제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쌓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돌로 다 쌓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낮은 곳은 그러니까 토성을 만들고, 토성을 쌓기 어려운 곳에만 돌로 쌓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이 조급하게 쌓아야 됐는가를 보시면은 왕도 아닙니까? 왕도를 쌓는데도 가공돌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막돌로 결국 고려시대에 그 산성을 쌓듯이 이렇게 쌓은 것이 지금 그 한양도성 일부 구간에, 남산 구간인데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은 마치 우리나라 축성사의 교과서 마냥 조선시대의 전 시기를 통틀어서 각 시기마다 어떻게 돌을 가공하고 쌓는 방법이 바뀌어갔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축성사의 교과서 같은 곳입니다. 그게 이제 그 세종 때가 되면은 이제 그 토성으로 쌓던 구간은 석성으로 개축이 되고, 그 다음에 돌로 쌓던 구간 중에서 무너진 구간은 이제 돌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는 왕권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 돌 가공하는 기술자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이제는 화강암을 가공해다가 성벽을 쌓게 되는데, 세종 때에 쌓은 그 한양도성의 특징은 그 하단부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장대석이라고 그러죠. 큰 돌을 한 4단 정도 놓고 위에는 한 20cm에서 30cm 정도 되는 작은 돌들을 갖다가 쌓아서 아래쪽과 위쪽에 이렇게 성돌이 굉장히 크기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이런 형태의 성돌로 쌓은 구간이 한양도성 곳곳에 보이는데, 이거는 세종대 쌓은 구간이네 라고 하면은 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숙종대에 보면은 이렇게 돌덩이가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양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은 세종대하고 숙종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거기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이 태조 때 같은 경우는 그 조선 초기잖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이 명나라에서 이게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히 여기질 않아서 조선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사신도 오가고 가서 조공도 받고 막 책봉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조선을 인정을 안 해주고 너희 우리 인정 못해. 우리가 너희 공격할 거야.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명나라가 침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라고 하는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려시대하고 마찬가지의 전법을 쓰는 겁니다.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성 중에서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잔존 상태가 양호한 15개 성을 선택해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남원의 교룡산성이라든가 담양의 금산성, 그 다음에 그 이밤산성, 수인산성, 금성산성, 나주의 금성산성 같은 것들이 다 조선 초기에 그 명나라의 침공에 대비해서 이제 고려시대에 쌓아진 성들을 수축해서 이 쌓은 그런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그 성을 그대로 수개축을 하다 보니까 축성법으로 보면 고려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달라지는 것은 그 성문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양식으로 바뀌지만 채성벽에 그 쌓는 방법이라든가 돌가공 수법 같은 것들은 고려시대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화의 삼량성.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입지하고 규모하고 쌓는 방법과 이런 것들 안에 이미 다 역사적인 맥락과 전쟁의 양상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 남부 지역,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읍성이 쌓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읍성을 쌓게 된 이유가 이제는 그 큰 전쟁 위험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적이 누가 되느냐? 왜구가 되는 겁니다. 왜구를 방어하려면은 이제는 산성이 아니라 읍성 정도만 해도 왜구 방어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읍성을 쌓게 되는데, 그래서 세종대에는 남해안의 각 군현에다가 한 110개 정도를 쌓았는데 이게 성종대에는 12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진보성이라고 해서 일종의 군사시설 같은 것들을 요소마다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세종대에는 축성신도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성을 쌓아야 돼라고 축성 규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외벽은 이렇게 쌓고 내벽에는 계단상으로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때 만들어진 것들은 다 이 축성신도에 의해서 쌓게 되는데, 이때 그 당시에 지금처럼 굉장히 그 언로가 폐쇄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반포되고 나서 도대체 약 한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보험이 상소를 올립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썼다가는 우리가 그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이건 도저히 관리가 안 되니까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라고 이보험이 상소를 올려서 또 세종은 그리하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강이 되는 것이, 안쪽에도 돌로 쌓았던 것들을 이제 안쪽에는 내탁부를 흙으로 덮어서 이제 그 외벽은 돌로 되고 안쪽에는 흙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 읍성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동읍성은 세종 때의 축성신도에 의해서 쌓은 거다 보니까 내벽이 이렇게 높은 계단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다리가 길지 않았잖아요. 전문용어로 쇼다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또 따로 만들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계단상으로 되어 있지만 방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걸 그냥 차라리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안쪽에서 성벽을 올라가서 방어하기가 수월하도록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바로 임진왜란이 벌어집니다.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사이에 남해안 일대에는 30개 정도의 외성이 만들어지는데, 조선 사람으로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짜 이거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사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들 우리가 문민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다 사적에서 해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외성의 가치를 갖다 평화시키기도 했는데, 이건 역시 기술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 외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성벽 하나를 갖다가 거의 10개가 넘는 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벽을 덧대서 쌓는 겁니다. 공륜이라고 하는데, 제일 정상부에 올라가려면은 마치 게임을 하듯이 10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영주가 사는 제일 장군이 사는 천수각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여러 겹의 방어시설을 만든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이 창안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메이드 인 일본이 아니라 유럽 중세 축성 기술의 결과물입니다. 중세 유럽은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공격과 방어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고 이미 일찍부터 화포가 발달하면서 화포 공격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등장을 했는데 1530년대에 이제 중국이 그 강제로 개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포르투갈의 그 상인들이 결국 일본에 그 진출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총을 갖다가 보여준 화포 무기를 그 조총을 보여주는데 그 조총의 위력에 깜짝 놀라서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조총 세 자루에 지금 돈으로 한 10억 정도가 넘는 그런 거금을 주고 이제 그걸 구입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은 이 포르투갈로부터 조총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천주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것과 함께 받아들인 게 바로 이 축성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그 창구에 있었던 그 지역의 그 영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는데요. 이 오다 노부나가가 1576년에 처음으로 일본성 근대성을 만들게 되는데 제일 그 그림입니다. 제일 위에 꼭대기에 보면은 천수각이 아니라 천주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양 영주들이 사는 그 천주각 그 영주성을 본떠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일본 그 성이고 그것이 바로 1576년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임진왜란이 벌어지니까 한반도 남부에 바로 이 그 유럽의 축성 기술이 일본을 거쳐서 이 남해안까지 진출하게 되는, 그래서 남해안 지역의 외성은 거의 동양과 서양과 그 기술이 결국 융합 기술의 결과물로 봐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견해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프랑스의 그 몽셴 미셸, 몽 오르구엘 이런 그 성들을 보면은 동일한 속성이 그 여러 겹의 성을 계속 덧붙여 가면서 방어력을 보강하는 그런 구조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는데, 병자호란 때 결국 그 유럽의 홍위포, 네덜란드로부터의 홍위포가 명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홍위포를 청나라에서 빼앗아 가지고 결국은 이 남한산성을 공격하잖아요. 그 사거리가 그 당시에 그 조선이 가지고 있던 천자총통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한 방을 쏘면은 성벽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기존에 쌓았던 그 작은 성돌로 쌓았던 성벽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성돌의 크기가 그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성돌의 크기의 한 10배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성들은 성벽의 높이가 낮아지고 성돌의 크기가 한 300km에서 500km 정도 되는 큰 성벽, 그 면석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외성의 축성수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없을까 해서 도입된 것이 남한산성, 남홍성 같은 경우 외성 축성수를 해서 이 공륜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쌓았는데, 문제는 한 번도 설계도를 보거나 그 구조와 원리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흉내만 내다가 결국은 그치고 말았죠. 그래서 외성의 그 축성 기술이 일부 적용이 됐는데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남한산성, 남홍성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그 외성의 이 구배라고 그래서 아주 완경사를 이루는 그런 구배, 그 다음에 이 큰 화포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성돌의 크기가 크고 이렇게 자연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한산성 동벽 구간, 이것이 결국은 병자호란 이후에 홍위포의 공격으로 무너졌던 동성벽을 갖다가 새로 수축한 구간에는 기존에 쌓았던 성벽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쭉 답사하시다가 달라지는 구간을 보면은, 이게 뭐 기술자들이 이렇게 뭐 각 지역에서 온 기술자들이 다 따로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쌓았나 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그만한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은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한산성 동벽 구간인데요, 위쪽에서 보이는 쌓는 수법과 아래쪽에서 보이는 수법이 달라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포에 견딜 수 있도록 성돌의 크기가 대형화되고요. 그래서 이 면성만으로도 견딜 수 있도록 조선시대 후기에 그 성벽의 형태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남한산성 성벽이고요. 이게 북한산성 성벽인데 이 숙종대 쌓은 성벽을 보면은 아주 큰 돌들로, 이게 돌 하나가 한 300kg에서 500kg 정도 되는 큰 돌들로 모자이크를 쌓듯이 이렇게 그랭이질을 해서 쌓은 모습. 그리고 가장 완성된 화성에 이르면은 돌이 크기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벽돌이 사용이 돼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그런 구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심돈이라고 하는, 그냥 완전히 이상적으로만 병서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눈앞에 실현한 것이 바로 이 공심돈이라고 하는 벽돌로 쌓은 이 방어시설입니다. 성 안에 여러 층을 만들고 화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성 안에서 각 층층마다 병사들이 적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구조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하게 화성에 이 새로운 축성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성마다 화포를 쏠 수 있는 이런 구조물들이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돌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조대에 이르면은 화성 사용에 이제 새로운 축성 소재인 벽돌이 사용되는데, 이 벽돌을 사용해서 성을 쌓으려면은 아까 백제 계로왕 때 도입됐던 생석회 제작 기술이 이제 이 당시에 되면 다시 이제 활성화돼서 전국에 생석회를 생산하는 그런 가마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공심론과 현안,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는 어떤 신기술이고요. 이 벽돌로 사용된 이런 오성지, 앞문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런 돈대입니다. 그래서 본진에서 떨어진 곳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작은 보루 형태의 그런 방어 시설을 만들고 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돈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늦은 시기에 등장한 어떤 새로운 방어 시설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북한산성 돈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술에 기반을 하는 것이고, 그 기술은 계속 축성 주체와 시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성곽을 잘 조사하면은 결국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 유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성곽 하나, 성돌 하나 그냥 흐트려 보지 마시고 좀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